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눌러주세요. 꼭. 지금부터 남 이야기 보따리 시작합니다. 나는 64세 김정순이다. 나는 평범한 주부였다. 그런데 내가 난소암사기란다. 아침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그러다 어느새 암환자가 됐다. 나는 지금 콜라텍에 있다. 춤을 추고 있으면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이젠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가야 한다. 눈이 부시다. 어느 날부터 몸이 이상해졌다. 배가 더부룩하고 이유 없이 아팠는데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다. 김치찌개를 먹고 체한 것처럼.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여겼지만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병원에서는 정밀검사를 권했고 진료 의뢰서를 써주었다. 그렇게 가게 된 대학병원에서 의사는 말했다. 검사상 난소암이 의심됩니다.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진료실을 나서자 복도가 길게 이어졌고 휠체어를 미는 사람, 링거를 매단 채 걷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정수는 수술 전 기본 검사를 받고 나왔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남편, 아들, 딸은 순서대로 퇴근을 했고 국은 보글보글 끓었으며 전기압력밥솥에서는 밥이 다 되었다는 알림 소리가 들렸다. 하나 둘씩 식탁에 앉았고 정수는 입을 열었다. 나 전에 배 아프다고 했잖아. 병원 다녀왔어.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입을 열었다. 잘했어. 당신은 살부터 빼야 해. 살이 찌니까 무릎도 배도 손목도 안 아픈 데가 없지. 아들이 바로 이어 말을 했다. 엄마는 운동을 해야 해. 근육이 없어. 아빠도 운동 좀 해야 하고. 딸은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나도 헬스장 PT 끊으려고. 정순이 병원을 다녀왔다고 했지만 결과를 묻거나 지금은 어떠냐고 안부를 묻는 사람은 없었다. 올라오는 화를 참을 수 없어 화를 내며 일어나려 했지만 항상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밥을 먹었다. 밤이 되어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본다. 어둠 속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와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만 들린다. 정수는 눈을 감는다. 35년, 주마등처럼 지난 일들이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다. 시어머니, 시누이들의 지긋지긋한 모함, 욕, 요구, 질타, 손가락질, 이간질, 왕따, 그걸 방관하고 동조했던 남편. 그리고 남편의 외도, 폭력, 폭언, 가족의 무관심, 무시, 짜증. 하나하나의 일들이 정순의 아픔의 원인처럼 느껴졌고 갈증이 나고 땀이 났다. 부엌으로 향해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어둠이 내려앉은 적막한 거실, 소파에 앉아 정수는 그동안 냈어 마음속 깊숙이 넣어둔 아픈 상처들을 하나씩 꺼내었다. 얼마 뒤
정순의 수술 날이 찾아왔다. 항상 그랬듯 가족들은 분주히 움직였고 모두 출근을 했으며 정수는 캐리어에 짐을 하나하나 넣기 시작했다. 가방 하나만 들고 문을 나섰다. 낯선 병원 환경. 6인실에서 옆 침대의 은희를 만났다. 같은 난소암 환자였는데 여기는 여성암 병동이라 비슷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주고받았다. 은희는 말이 많고 웃음이 빠른 사람이었다. 개복해요? 복강경? 아님 로봇? 은희가 먼저 말을 걸었다. 로봇. 정순이 고개를 끄덕이자 은희는 웃으며 말했다. 3달 전에 복강경으로 했어요. 후유증이나 합병증 없이 깔끔하게. 그리고 덧붙였다. 너무 걱정 마요. 일과 원장님, 이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 말에 정수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을 바라보며 긴 말은 아니지만 은희의 말에 안도감을 느꼈다. 로봇 수술 후 간호-간병 통합 병실이라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간병인을 쓸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더 위중한 환자들이 많은지 아니면 한 명이 너무 여러 명을 봐서 그런지 숨이 쉬어지지 않아 호출 버튼을 눌러도 빨리 오지도 않았고 피통을 비워내고 피통을 잠궈 놓아 피가 쌓여 복부가 부풀어서 힘들 때 그때마다 은희가 옆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동안 정수는 가족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연속 3번이 오길래 은희한테 받아보라고 했다. 은희는 전화를 받고 경찰이라는데요? 라고 했다. 내가 김정순이다.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다고. 성인이라 실종이 아닌 가출 신고만 가능해서 확인 전화했다고. 가출했어요. 라고 말하고 살아는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의로 나온 겁니다. 곧 들어간다고 해주세요. 하고 끊었다. 은희는 의아한 듯 아니 수술하는 것도 말 안 했어요? 가족한테. 왜? 그럼 혼자 온 거예요? 가족도 있는데. 그럼 수술 사이는? 은희가 나에 대해서 의아한 얼굴로 소나기 같은 질문을 던지는데 웃음이 났다. 은희는 정순이 면회 오는 가족이 없고 옆에서 보니 가족과 통화도 안 하고 가족 이야기도 안 해서 사연이 있는 혼자 사는 언니인 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집으로 바로 갈 거예요? 은희의 질문에 정수는 쉽게 답하지 못했다. 딱히 갈 곳이 없어서. 정순의 대답을 들은 은희는 갈 곳이 있어도 수술을 했기 때문에 혼자서 밥, 빨래, 청소는 힘들고 어려울 거라며 대부분 환자들이 수술 후 암요양병원에서 2주 정도는 추가적으로 요양을 하고 간접 치료도 받는다며 말해 주었다. 정수는 눈이 번쩍거리며 고마워라고 웃었다. 은희와 정수는 퇴원 날짜가 같아서 같이 암요양병원으로 갔고 친언니, 동생 사이처럼 친해졌다. 암요양병원 퇴원 날 은희가 물었다. 괜찮아요? 집에 들어가는 거? 정순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면 미안해할 텐데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했기 때문에 감정은 안 좋을 거야.
그래서 미안하지 않아.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 하니까 저녁 같이 먹고 들어가자. 정수는 집 앞 택시에서 내렸다. 한숨부터 나왔다.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들려오는 소리. 어디 갔다 온 거야? 남편이 날카롭게 물었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친 거야? 말도 없이 집을 나가서 연락도 안 받고 3주 동안 있었으면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실종 신고까지 한 거 알아? 울지도 웃지도 않고 정수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할 힘도 이유도 없었다. 방에까지 쫓아온 남편은 화를 내며 악을 질렀지만 정수는 두 눈을 감고 듣지 않았다. 한참을 화내다가 대꾸가 없으니 남편은 제정신이 아니다는 말과 함께 방을 나갔다. 아들과 딸은 진짜 왜 이러냐며 엄마답지 않게 뭐 하는 거냐고 따지고 들었지만 역시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묵묵히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을 먹고 약을 챙겨 먹었다. 그 누구도 무슨 약인지 아니 약을 왜 먹는지조차 묻지 않았다. 일주일 뒤 정기검진일, 수술은 잘 됐고 항암 일정을 잡았다. 난소암 사기라고 했다. 당연히 사기라 전이는 있었고 20년 전 친척 지인 권유로 들어두었던 보험이 여러 개 있어 병원에서 받은 서류를 그날 바로 첨부해 청구했다. 병원에서 서류를 완벽하게 잘해줘서인지 아니면 누가 봐도 문제없는 사기라 그런 건지 보험금은 빨리 나왔다. 통장을 쥔 손은 이상하게도 떨리지 않았다. 정수는 숫자를 가만히 바라봤다. 1, 10, 100, 1000, 만, 7억. 지금까지 정순 인생에서 제일 큰 돈이 통장으로 들어왔다. 정수는 목숨값이라고 생각했다. 정수는 집 근처 동네에 월세로 작은 원룸을 구했다.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집이었다. 가족은요? 라는 질문에 정수는 처음으로 말했다. 혼자 살아요. 그렇게 처음으로 설명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정수는 하나씩 하나씩 시간이 날 때마다 새 보금자리로 정순의 짐을 옮겼다. 보증금을 보낸 뒤 일주일 후 정수는 집을 나왔다. 집엔 메모 한 장을 남겼다. 실종 아님 가출임 김정순. 핸드폰 번호를 바꿨고 은희와 병원 딱 두 곳에만 본인의 번호를 남겼다. 정순과 은희는 날마다 만나서 커피숍, 쇼핑, 식사, 그리고 영화도 보고 노래방도 갔다. 그날도 역시 항암 입원을 앞두고 은희와의 약속이 있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신 후 노래방까지 갔지만 정순에겐 그날이 빨리 들어가기 싫은 날이었다. 마침 눈에 들어온 콜라텍. 은희에게 콜라텍을 가자고 했다. 은희는 놀라면서도 웃으며 진심이냐고 물어봤고 정수는 태어나서 TV에서만 봤지 가본 적 없다고 같이 가자고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애원했다. 은희와 정수는 콜라텍에 갔다. 콜라텍 문이 열리자 그녀의 세계가 뒤집혔다. 사이키 조명, 음악, 자유롭게 웃고 춤추는 사람들.
정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는데 음악이 시작되자 발끝이 저절로 움직였고 오래 묵은 먼지가 털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웃음이 터졌다. 자신도 몰랐던 감정이었다. 나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네. 그날 정순의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남자들이 정순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정순은 얼굴이 빨개졌다. 평생 받아본 적 없는 관심이었다. 누군가의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설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두운 구석에서 구경만 하지 않았다. 조명 아래에서, 음악 속에서 정수는 점점 더 빛나고 있었다. 정수는 시끄러운 음악, 화려한 조명, 신나는 춤도 좋았지만 난생 첫 받아보는 관심을 즐기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밤, 정수는 눈을 감았다. 쌓이키 조명이 반짝거리고 몸이 들썩들썩했다. 평생 잊고 살았던 나라는 존재가 깨어나는 듯했다. 내가 이런 사람일 줄 몰랐어. 다음 날 천근만근 몸은 무거웠지만 지난밤을 생각하며 혼자 웃었다. 그리고 그 기분 그대로 입원 준비를 하고 짐을 싸서 병원으로 향했다. 정수는 씩씩하게 마음속으로 말했다. 항암 씩씩하게 받고 와서 또 콜라텍 가야지. 그렇게 정수는 다시 한번 삶의 흐름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콜라텍에서의 자유로운 웃음과 자신을 되찾는 경험은 그동안 묵묵히 참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해방구였다. 이제는 남편의 눈치나 가족의 무관심 속에 갇혀있던 자신을 풀어줄 때였다. 다음 날 병원 로비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정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다. 남편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확인서가 집으로 도착해서 알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정수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담담하게 돈 때문에 왔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남편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며 왜 말하지 않았냐고 되려 되물었다. 그러나 정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병실로 올라가 버렸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의 결정을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이제 정수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기 자신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항암을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설 때 평일인데도 남편과 아들, 딸까지 모두 와 있었다. 아이들은 정순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이제 집으로 가자고 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손을 붙잡고 같이 울었을지도 모르지만 정수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다.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어색하게 조용했다. 너무 멀어져 버린 시간만큼 말도 마음도 쉽게 닿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뒤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걸고 밥은 먹었는지 묻고 약은 챙겼는지 살피려 했다. 하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고 웃지도 않았다. 손이 다가오면 슬쩍 피했고 걱정 섞인 말에는 벽을 세우듯 밀어냈다.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미안함인지 뒤늦은 책임감인지 아니면 동정인지 알 수가 없었다.
다만 정순의 마음은 이미 그 집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정수는 집에 거의 있지 않았다.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거나 들어와도 씻고 잠만 잤다. 은희를 만나 커피를 마시기도 했고 은희 집에서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콜라텍으로 향했다. 음악이 흐르고 조명이 켜지면 몸은 아직 항암의 여운으로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숨을 쉬는 기분이었다. 그곳에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고 이유를 묻는 사람도 없었다. 남편은 이상함을 느꼈다. 아내의 시선이 더 이상 집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 자신을 보지 않고 스쳐 지나간다는 것을. 결국 그는 정순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은희와 함께 있는 모습, 낯선 공간으로 들어가는 뒷모습, 콜라텍 간판 앞에서 잠시 멈춰서는 장면까지. 그 순간 남편의 가슴에 밀려온 감정은 하나가 아니었다. 정순이 들어간 후 한참 뒤 남편도 콜라텍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 곳에 자리를 잡았다. 남편은 정순의 모습이 낯설었다. 저 여자가 정순이라는 사실이 믿을 수가 없었다. 웃고 있었다. 남자들이랑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내게 그렇게 웃지 않던 얼굴로. 말을 섞고 어깨를 기울이고 누군가의 말에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눈에 걸렸다. 그리고 손을 잡았다. 춤을 추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화가 났다. 남편은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내 아내가 세상에. 그 말이 목 안에서 걸렸다. 남편은 분노가 올라와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질투였고 모욕이었고 뒤늦은 소유욕이었다. 그제 알았다. 남편이 화가 난 건 정순이 변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너무 늦게 알았다는 걸. 남편은 정순의 손을 잡고 끌고 나오고 싶었지만 너무 행복한 모습에 발길을 돌렸다. 아내의 삶 속에서 자신이 이미 한참 전에 밀려나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고 있었다. 집에서 정수는 남편을 바로 쳐다보지 않았고 웃지도 않았다. 아이들과는 응, 괜찮아, 알았어 같은 단답형 말만 오갔다. 그 외에는 침묵이었다.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식탁에 앉아도 말이 없었고 텔레비전 소리만 허공을 채웠다. 가족들은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왜 이렇게 변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주말 아침, 정순이 외출 준비를 하자 남편이 문 앞을 막아섰다. 어디로 가는지 그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맞고 싶었다. 이대로 보내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불만이 있으면 말하자고, 엉킨 실타래를 풀자고, 우리 아직 가족 아니냐고 설득했다. 정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아이들과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너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이었어. 몰랐지. 사실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더라. 아이들의 얼굴이 굳었다. 근데 그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 내가 너희 기준에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너희한테 부족했을지라도 난 최선을 다해서 너희를 위해 살았어. 난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어. 이제 남은 게 없어. 난 더 이상 못해. 안 해. 잠시 숨을 고른 정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갔다 올게. 그 말을 남기고 정수는 문을 닫고 나갔다. 남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다. 그는 방으로 가서 침대 위에서 한참을 생각했다. 화장대 위에 놓인 정순이 다이어리를 보았다. 손바닥보다 좀 더 큰 다이어리였다. 망설이다 펼쳤는데 아플 때부터 쓴 메모와 일기였다. 첫 페이지엔 병원 다녀올지 말지 고민하다가 결국 다녀왔다고 가족들에게 말했다. 라고 쓰여 있었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살 빼고 운동하라는 말만 돌아왔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과거의 상처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방관했던 동조했던 남편, 무너질 때마다 외면당한 시간들, 아이들의 무시와 무관심, 그리고 짜증. 그리고 마지막 장, 짧은 메모 하나가 남편의 가슴을 세게 후려쳤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혼자였다. 이미 끊어진 줄을 나 혼자 잡고 있었다. 나만 놓으면 된다. 라고 쓰여 있었다. 남편은 아이들을 불렀다. 그리고 말했다. 이거 읽어봐라. 아이들은 말없이 메모를 읽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은 조용히 덧붙였다. 엄마가 많이 힘들었나 봐. 그날 밤 남편은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다짐했다. 그래, 내일부터는 나부터 달라지자. 정말로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고. 하지만 정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시계 초침만 흘렀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놀라지 마시고 들으세요. 남편은 숨을 삼켰다. 김정순 씨가 아내분 맞으시죠? 2시 30분경에 대우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아니라고, 잘못된 거라고 소리쳤다. 악을 지르며 오열했고 그 소리에 딸과 아들이 방에서 뛰쳐나왔다. 병원. 그리고 시신 확인. 병원 관계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장례식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말했다. 미안해, 정순아. 잘못했어, 정순아. 나 진짜 내일부터 잘하려고 했어. 진짜로 잘하려고 했어.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다. 그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혹시 이런 말을 너무 늦게 해본 사람 여기에도 있을까요?